도시가 물에 잠기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하수 시스템이 마비되던 날, 갈 곳 잃은 빗물은 사람들의 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키를 훌쩍 넘는 흙탕물이 골목골목을 채워가고 있었죠. 이 물을 뺄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은 지하 공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일본과 한국 기업이 경쟁하며 뚫고 있던 1조 원짜리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일본 설계팀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개방 불가. 침수되면 정밀 장비가 다 망가집니다. 계약서에 현장 자산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그들은 철문을 걸어 잠그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한국구역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쾅! 한국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완벽하게 마감해 놓은 터널 벽을 스스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거길 열면 당신들 공사는 끝장이야. 수천억이 날아간다고. 제 비명의 한국인 소장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사장은 다시 파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못 살립니다. 1조 원짜리 최첨단 터널을 거대한 하수구로 써버린 그날의 결단. 독일인인 저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온 도시철도 감리관이죠. 지멘스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평생을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설계도와 규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독일식 완벽주의,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몽골 울란바토르의 그 여름, 저는 설계도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종이 조각인지 목격했습니다. 7월의 폭우는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예측을 비웃듯 쏟아졌습니다. 100년 만에 폭우라고 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은 빗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저지대 주택가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가고 있었죠. 물은 이미 성인 남성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중앙통제실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끄는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 사토 씨가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국제 합작이었어요. 일본 팀은 지하철 1구역을, 한국 팀은 2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총 공사비 1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무전기가 비명처럼 울려댔습니다. 배수 펌프 전면 마비.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30분 내에 민가 2,000채가 완전 침수됩니다. 30분. 2,000가구가 물에 잠기는데 고작 30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거기엔 노인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장애인들도 있었죠. 시청 관계자가 사토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공무원이었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토상, 제발 1구역 터널 차수벽을 열어주십시오. 거기로 물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물이 갈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제발요. 차수벽이란 물막 이벽을 말합니다. 터널 입구를 막아놓은 임시벽이죠. 그걸 열면 터널이 거대한 배수 탱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사토 씨는 매뉴얼을 탁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터널 내부에는 방금 설치한 신호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수한 최첨단 장비예요. 침수 시 피해액만 수십억 엔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14조 2항을 보십시오. 시공사는 현장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모르십니까? 독일인인 제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 지어가는 터널을 물바다로 만드는 건 엔지니어로서 할 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복구에만 1년이 걸릴 겁니다. 수백억 원의 손해가 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저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토 씨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입구 봉쇄 확실히 하고 데이터 서버 챙겨. 본사의 상황 보고해. 그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며 자신들의 구역을 방어하고 있었죠. 완벽한 매뉴얼 대응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이를 업고 흙탕물을 헤치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목까지 차오른 물을 건너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지붕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본 팀의 계약 범위 밖이었습니다. 사토시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보기 싫다는 듯이요. 그때 CCTV 모니터 2번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한국팀 현장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한국 건설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약하고 지하수가 많아 모두가 기피했던 난공사 구간이었죠. 일본 팀도 독일 컨소시엄도 손사래를 쳤던 그 구역을 한국팀이 맡았어요. 어려운 일은 한국이 한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불문율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 속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침수를 막기 위해 입구를 더 높게 쌓아야 정상이에요. 모래주머니를 쌓고 펌프를 돌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죠. 그런데 덤프트럭들이 오히려 빗물 쏟아지는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들은 입구에 둑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둑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물을 들이려는 것처럼요. 뭐야, 저 사람들 미쳤나? 저는 이 구역 현장 소장인 최 소장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미스터 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본 팀은 봉쇄 들어갔어요. 당신들도 장비 보호해야죠. CCTV로 다 보입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소장 특유의 걸걸한 사투리였어요. 한스 감리관, 지금 CCTV 말고 창밖을 좀 보시오. 물이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흙탕물이 주택가 골목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1층 창문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리관이었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그건 시청 소관입니다. 당신들은 시공사라고요. 공사 현장 보호가 먼저예요. 시청 펌프 다 멈췄어. 전기가 나갔다고. 최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물길 터줄 구멍이 우리 터널밖에 없단 말이야. 저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 사람 집으로 가. 사람이 죽는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잠깐 미스터 최. 지금 터널을 배수 탱크로 쓰겠다는 겁니까? 그렇소. 미쳤어요? 거기 마감 공사 끝난 구간이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공사한 거예요. 방수 처리, 전기 배선, 통신 라인 다 깔아놨잖아요. 물 들어가면 내장재 다 썩어요. 수백억 원이 날아간다고요. 최 소장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썩으면 갈아 끼우면 되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스 감리관,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사람은 다시 못 벌어요. 우린 작업 시작합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사토시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무전을 들었는지 코웃음을 치더군요. 멍청한 짓이군요. 영웅놀이인가? 저러다 공기 못 맞추면 위약금은 누가 묻니까? 계약서에 공사 지연 시 하루에 5억 원 물게 되어 있어요. 한 달이면 150억. 회사 망하겠네. 사토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독일인인 당신이 가서 좀 말려보시오. 우리야 경쟁사니까 말 안 들어도 감리관 말은 들을 거 아니오. 공동 책임 물기 전에 막아요. 저는 우비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말려야 했습니다. 감리관으로서 수천억 원의 자산이 고의로 파괴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빗속을 뚫고 이 구역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호기심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부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은 지옥도였습니다. 빗줄기는 살을 때릴 듯 거셌고 바닥은 진흙 늪이었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비를 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빗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밀한 파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2대가 터널 입구를 막고 있던 임시 콘크리트 벽을 사정없이 찍어내리고 있었어요. 쾅! 쾅! 자신들이 지난달에 밤을 새워가며 튼튼하게 세웠던 완벽한 방수벽을 자기들 손으로 부수고 있었죠. 저는 그 벽이 세워지는 걸 직접 감리했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압니다. 콘크리트 배합비까지 신경 썼던 벽이에요. 그 벽을 지금 부수고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최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 위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휘하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야, 김 반장. 그냥 부수지 말고 각도 꺾어. 물기를 유도해야지. 동쪽으로 흐르게. 저는 그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당신들 지금 회사 자산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본사 승인은 받았어. 최 소장은 저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본사? 전화 안 터지던데. 나중에 심할 쓰면 돼. 이건 심할서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악을 썼습니다. 터널 침수되면 전기 배선, 통신 라인 다 쇼트난다고. 복구하려면 1년은 걸려요. 독일 본사에서 알면 소송감이야. 당신 개인 재산 다 날아가. 최 소장은 제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려 공사장 밖을 가리켰습니다. 한스, 저기 봐. 그가 가리킨 곳은 공사장 바로 옆 저지대 판자촌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흙탕물이 이미 지붕 처마 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집들이 거의 다 잠겼어요. 지붕 위에 고립된 사람들이 공사장 불빛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지붕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죠. 최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우리 터널이 1조 원짜리 돈덩어리로 보이겠어? 아니면 숨구멍으로 보이겠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최 소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스,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친 짓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였어. 그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어요. 평생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았지.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들아, 건설은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다. 건물 지으면서 사람 죽이면 그게 무슨 건설이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내가 돈 지키려고 사람 죽게 내버려 두면 아버지 얼굴을 못 봐. 그래도 규정은. 규정? 규정? 최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개에 비쳐 번쩍였어요. 사람 다 죽고 지키는 규정이 무슨 소용이야. 한스 감리관, 당신 나중에 손자한테 물려줄 거야? 나는 규정 잘 지켰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어이, 다이너마이트 가져와. 다이너마이트? 저는 기겁했습니다. 굴착기로 안 되니까 아예 폭파시켜서 물기를 트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검은 우산을 쓴 무리가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측 사토시와 법무팀 직원들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이 대여섯 명은 됐습니다. 빗속에서도 넥타이를 메고 있더군요. 그들은 차단막을 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멈춰. 한국팀. 당신들 미쳤어? 사토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지하 수맥 연결되어 있잖아. 이 구역 터널에 물 채우면 우리 1구역 격벽에도 압력이 가해진다고. 우리 구역 균열 생기면 어쩔 거야. 그들의 걱정은 시민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1구역 현장에 생길 아주 미세한 균열 가능성이었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주 작은 가능성 말이에요. 사토시가 제게 따졌습니다. 감리관, 직권으로 중지시키시오. 이건 명백한 고의적 파괴 행위이자 계약 위반입니다.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일본 직원들이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 못해. 배상금 물어낼 각오 있어?
우리 변호사가 바로 옆에 있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는데 어른들의 서류 싸움 때문에 작업이 멈췄어요. 저 멀리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해머를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주먹을 불끈 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이었죠. 그때 최 소장이 뚜벅뚜벅 사토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켜. 한마디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못 비켜. 우리 구역 안전보장 전에는 절대. 최 소장은 주머니에서 젖은 담배 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도면 한 장을 꺼내더니 사토씨 가슴에 찔러 넣었어요. 당신네 1구역이랑 우리 2구역 사이 차단 격벽. 그거 지난달에 당신네 기술 부족해서 쩔쩔맬 때 우리가 가서 떼워준 거 기억 안 나? 사토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난공사 구간에서 일본 팀이 포기하려던 걸 한국 팀이 기술 지원을 해줬었죠. 야근을 해가며 공짜로 도와줬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감리했으니까 압니다. 내가 공구리 쳤어. 한국산 콘크리트라고. 최 소장이 사토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대 안 터져. 내가 보증해. 내 현장 내가 수장시키겠다는데 남의 집 제사 지내지 말고 꺼져. 최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기술적 자신감, 그리고 도덕적 우위.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깐깐한 일본 엔지니어라도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토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변호사도 법무팀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최 소장이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점화 준비해. 3분 뒤에 터트린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제가 본 게 뭐였지? 1조 원짜리 현장을 날리면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 사토씨가 제 옆에 서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들이야. 저러다 회사 망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토씨, 당신은 회사를 지켰지만 저 사람은 사람을 지켰어. 10년 뒤에 누가 더 잘 잤는지 두고 보자. 작업자들이 발파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 소장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아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점화. 폭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웅크렸어요. 10, 9, 8. 최 소장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전원 후방으로. 발파한다. 3, 2, 1 발파. 쾅.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빗줄기 사이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터널 입구를 막고 있던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름 10m의 거대한 구멍이 생겼어요. 3년 동안 공들여 만든 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물리학의 법칙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주택가로 밀려들던 흙탕물이 마치 마개를 뽑은 욕조처럼 방향을 틀었어요. 소용돌이를 치며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쏴 하는 소리가 괴물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잘 닦인 터널 바닥 위로 깨끗하게 마감된 벽면 위로 더러운 오물 섞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막 설치를 끝낸 조명시설이 물에 잠겼어요. 환기 덕트가 흙탕물에 휩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깔아놓은 전선들이 물속에서 불꽃을 튀겼어요. 1m, 2m. 순식간에 수위가 차올랐습니다. 한국 작업자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이 더 잘 빠지도록 빗속에서 삽을 들고 주변의 흙더미를 계속 치워냈습니다. 자신들의 일터가 망가지는 걸 더 빨리 망가지도록 돕고 있는 셈이었죠. 옆에 있던 젊은 한국 기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배선 작업 저번 주에 야근해서 끝낸 건데. 3일 밤 세웠는데. 다 녹슬겠네. 그러자 옆에 있던 고참이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임마, 전선은 다시 깔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리필이 안 돼요. 젊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말했어요. 야, 저번에 저 마을 아줌마가 우리한테 밥 해줬잖아. 돈도 안 받고. 그 아줌마 집 저기야. 어디? 저기 파란 지붕. 물 차오르는 거 보여? 작업자들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매뉴얼을 믿고 보험을 믿고 계약서를 믿죠. 시스템이 무너지면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인간성을 시스템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터널이 물을 삼키자 거짓말처럼 마을 쪽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1층 창문까지 차올랐던 물이 무릎 높이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빠져나갔어요.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살았다. 물이 빠진다. 살았어.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구역 터널은 완벽한 수족관이 되어버렸습니다. 1조 원짜리 최첨단 터널이 거대한 하수구가 된 겁니다. 최 소장이 흙탕물에 젖은 터널 입구를 바라봤어요. 3년간 피땀 흘린 현장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요.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쳤는지 모르겠어요. 후회? 아니요. 안도감 같았습니다. 저기 봐, 한스. 그가 마을 쪽을 가리켰어요.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파는 거야. 터널 말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았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구역 터널은 처참했습니다. 입구까지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고 각종 쓰레기와 잔해들이 둥둥 떠다녔죠. 죽은 동물 사체도 보였어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려면 좋기 2주는 걸릴 상황이었어요. 공사 기간은 최소 3개월 지연될 게 뻔했습니다. 위약금만 수백억 원이었죠. 반면 일본 팀의 1구역은 멀쩡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깨끗한 자신들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꺼봐라, 우리가 옳았다. 그런 표정이었죠. 사토시는 본사의 현장 방어 성공이라는 보고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과적으로 한국팀은 큰 손해를 입었으니까요.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최 소장이 개인 파산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팀 천막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요? 이 상황에 가보니 최 소장과 작업자들이 쭈그리고 앉아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달달한 믹스커피 향이 진동했죠. 한국에서 공수해온 커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흙탕물과 싸우느라 작업복은 진흙 갑옷처럼 굳어 있었고 얼굴은 퀭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어이, 한스. 와서 커피 한 잔해. 한국산이야. 피로 회복엔 이게 최고지. 최 소장이 씩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최 소장, 괜찮습니까? 본사의 보고서는. 아, 그거 이미 보냈어. 긴급 배수 지원으로 인한 침수. 복구 예정. 끝. 그게 다예요? 변명이라도 써야죠. 해명을 해야. 변명은 잘못한 놈들이 하는 거고. 최 소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린 잘한 일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손이 빨라. 물 빼고 닦으면 금방이야. 빨리빨리가 우리 특기 아니오? 그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그때 텐트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몽골 주민들이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100여 명이 넘어 보였어요. 손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양고기 수프, 빵, 마유주. 밤새 물난리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이 한국팀에게 아침을 먹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한 할머니가 최 소장의 흙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며 울먹였어요. 몽골식의 가장 높은 존경 표시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었죠. 최 소장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옷 버려요. 저 더러워요. 저리 가세요. 하지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친 사내가 1조 원 공사장을 날려먹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할머니의 감사 인사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킨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킨 거였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최 소장에게 다가왔어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손에 쥔 사탕 하나를 최 소장에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 먹어. 최 소장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아저씨들 덕분에 살았대. 그래서 줄 거야. 최 소장이 사탕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아저씨가 잘 먹을게. 소녀가 활짝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최 소장이 사탕 봉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조 원 공사장을 날려도 울지 않던 사람이 500원짜리 사탕 하나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복구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본 팀은 자신들의 구역이 깨끗하다며 공사를 재개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죠. 너희는 우리 죽어갈 때 문 잠그고 뭐 했냐? 주민들이 일본 팀 트럭 앞을 막아섰어요. 공사 차량이 진입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위가 벌어졌죠. 사토 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들도 주민 편이었거든요. 그들의 가족도 어젯밤 물에 잠길 뻔했으니까요. 반면 한국팀 현장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돕겠다고 나섰어요. 흙을 퍼내고 장비를 닦아주며 간식을 날랐죠. 젊은 청년들은 아예 삽을 들고 와서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우리 살렸으니까 우리도 도와야죠. 그들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왔습니다. 한국팀의 복구 속도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3개월 지연? 아니요. 그들은 불과 3주 만에 터널 물을 다 빼고 녹슨 장비를 교체하고 공정을 따라잡았어요. 빨리빨리라는 한국말이 마법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토목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일본 팀은 매뉴얼을 지켰지만 민심을 잃었고 한국 팀은 매뉴얼을 어겼지만 사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사토 씨가 제게 와서 투덜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요령이 없어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게 기술입니까? 우린 스마트하게 대처했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에게 제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사토 씨, 기술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배울 수 없죠. 사토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승자가 누군지는 지나가는 몽골계도 알 겁니다. 독일인인 제가 보기에 일본의 기술은 죽은 기계 같았어요. 차갑고 정확하지만 영혼이 없는 기계. 위기의 순간에 자기 보호만 하는 기계. 반면 한국의 기술은 살아있는 생물 같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희생해서 전체를 살리는 그런 뜨거운 생물 말이죠. 독일에서 30년을 엔지니어로 살았지만 진짜 기술이 뭔지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몇 달 후 프로젝트 완공식이 열렸어요. 몽골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팀 전원에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최 소장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훈장을 받았습니다. 사토 씨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본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완공식이 끝나고 최 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스, 고마웠소. 그날 밤 말리러 왔다가 결국 삽 들고 같이 팠잖아. 저는 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안 말렸냐고요? 못 말리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최 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한국 놈들 독해서 말을 안 들어. 독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는 독일 본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이게 제 마지막 업무였어요. 공사 평가란에 저는 한국팀 섹션에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AAA, 트리플 A, 최우수 등급이에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엔지니어로서 써서는 안 될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땅속에 터널을 뚫은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의 가슴속에 길을 냈다. 만약 내 가족이 사는 도시에 지하철을 놓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들을 부를 것이다. 본사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감리관이 이런 감상적인 문장을 쓰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이 구역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완공되어 기차가 다닐 준비를 마친 그곳. 깨끗하게 정비된 터널 입구가 보였어요. 그날 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갔던 바로 그 자리였죠. 입구 옆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더군요. 몽골 주민들이 돈을 모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비석을 읽었어요. 20XX 년 7월, 스스로를 희생해 우리를 지켜준 한국 건설인들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비석 아래에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매일 갖다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그 비석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하. 어딘가에서 또 다른 현장을 누비고 있을 최 소장과 두더지들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독일의 합리주의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은 정답을. 한국인들은 그날 밤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가끔 베를린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 마셨던 흙탕물 묻은 믹스커피 맛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진했던 그 의리의 맛이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그 커피 맛을 잊지 못합니다. 1조 원짜리 공사장. 기업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주들의 돈이고 직원들의 월급이고 회사의 미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거대한 자산을 시민들을 위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흙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최 소장의 투박한 한마디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전선은 다시 깔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리필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매뉴얼 뒤에 숨은 일본 팀을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게 보통의 선택이니까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은 보통을 거부했습니다.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대신 다이너마이트를 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선택이 3,000명의 시민을 살렸어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 지하 깊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대한민국의 건설 역군들. 그들이 짓고 있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보이지 않는 곳의 영웅들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